항상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매수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수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보유기간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선택이 미래의 내 좋은 선택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권용현 교수님인데 가치투자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가치투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올리시는데 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정말 많은 거예요. 종목이. 마지막에 생긴 220개인가. 네. 근데 왜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보유 종목이? 그러니까 처음 살 때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이라고 하는 걸 저는 한 번까지는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 차원으로 한 주씩 정도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산 내용 양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2번, 3번, 여러 번 살 때는 훨씬 더 그거보다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산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비중이 커지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제일 큰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제일 큰 거는 코덱스 200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은데 한 6% 그 안에 정도? 또 ETF까지. 네, 한 6%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바로 밑에가 아마 카카오 아니면은 한국앤컴퍼니 이런 기업인데 한 3, 4%, 5%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이렇게 조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주식 비중이나 현금 비중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정한다는 건 시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시황을 예측하는 게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결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최대한 쉬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라.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교수님스러운데 최대한 쉬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라.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풀 수 있는 최고로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좁혀서 기업이라는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한 1,700개 되는데 이 1,700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어떤 건 이해하기 좀 쉽고 어떤 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손대기도 어려운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쉬운 모델이고 어떤 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곳에만. 이해할 수 있는 걸 풀어라라고 했는데 일단 내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히 개인 투자자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골라내는 거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20-30% 정도의 손실은 올해 들어서만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혹시 조언도 가능할까요? 저는 근데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다와 비싸다의 판단이 주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조언을 드려볼 만한 거는 과거의 수익률은 과거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30년 전에 100원에 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한 6만 프로 정도 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할 조언하고 지금 작년에 사가지고 40% 깎인 사람한테 할 조언은 똑같거든요, 사실. 앞으로 더 오를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동안 내가 훌륭한 선택을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더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게 매수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수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보유기간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선택이 미래의 내 좋은 선택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 많이 보셨을 거고 좀 어떻게 해야 개인들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조언을 좀 해주세요. 꾸준히의 기준이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결국 노력을 하는 분이 돈을 번다의 이 큰 이치 자체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고위험하고 고수익이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 방향이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고위험이면은 반드시 고수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이면 고위험이다 해서 이 방향성을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위험이면
고수익을 못 내주면은 이건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렇죠. 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터지지 않았다고 위험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네. 고수익이 될 것 같아서 고위험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데 네네. 레버리지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어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가끔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잘 쓰는 게 고수다.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운하고 실력하고 위험 요 세 가지가 곱해지면 결국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네. 실력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써도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이 나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고수라고 해도 레버리지에 대한 충격은 그냥 곱하기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네. 내 결과에 대해서 그냥 곱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곱하기에 대해서 과연 내 실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니까 그 저평가라는 단어가 너무 함부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일 때가 뭐 주가가 크게 떨어졌으면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다. 네. 아니면은 뭐 PER이나 PBR 같은 이런 지표가 좀 낮으면은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씀을 하시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저평가된 그러니까 특히 극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부 가치보다 통상 낮으면 저평가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네. 장부가보다 낮은 게 그 기업의 본질 가치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극단적인 경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보다 그 회사의 가치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있죠. 그게 본질 가치인 거죠, 그 기업의. 그러니까 그 기업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거나 심지어는 고평가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PBR이 1보다 미치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회사가 토지가 뭐 한 1,000억 원 정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부 가치 1,000억 원 정도의 토지가 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절대로 개발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가치는 1,000억 미친 거죠. 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이 기업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돼 있다. 아니면은 이 기업은 뭐 PBR이나 PER이 이렇게 낮으니까 저평가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이미 끝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애플이나 구글을 10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아마 PER도 높고 PBR도 높을 거거든요. 굉장히. 네네네. 그런데 그게 저평가돼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이건 저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어떤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말인 겁니다, 사실은. 요즘에 시장이 많이 어렵고 손실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절매를 네. 좀 하는 분들도 막 손절매 해버리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네. 손절매 기준을 어떤 사람은 칼같이 뭐 마이너스 10%, 15%꼭 지켜라라는 사람도 있고 네네. 권 교수님은 약간 어느 쪽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게 팔아야 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롯데리아에 불고기 버거 사러 갔는데 네. 5,000원이었는데 오늘 4,000원 됐습니다. 그럼 먹으면 되죠.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지수가 3,200에서 2,300 정도 갔는데 이걸 제가 새우버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새우버거 3,200원에서 지금 2,300원 된 거거든요. 더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그거잖아요. 그 네. 주식은 네. 오늘 좀 싸졌더라도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아. 내일 모레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르자. 뭐 단기간에라도 뭐 평가 손실을 좀 피해보자. 약간 이런 회피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까가 사실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까를 예측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할인 행사를 할지를 내가 예측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젠 가치 투자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떨 때 손절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 결국 손절매라고 대부분 정의를 하시는데 네.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네. 현재 가격이 어떤 이유든 간에 본질 가치보다 높다. 네. 현저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의 손해를 받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선택, 특히 과거의 매수가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럼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쉬운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파는 것보다 적금을 깨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적금 깨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아까 얘기한 거와 결국 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투자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투자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은 장기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건데 주식도 사실 투자 자산입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종류의 자산인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쉽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유동자산처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내가 생활비가 필요한데 예금이 첫 번째라고 치면은 적금을 깰까 주식을 팔까. 주식 파는 게 더 꽤 빠르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가치와 가격과 상관없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가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부 요인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면은 대체로 예금, 그 다음에 뭐 제일 빨리 가는 게 사실 주식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환금성이 좋으니까. 네네. 예. 근데 환금성이 좋다는 게 빨리 팔아야 될 이유는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외부 요인의 간섭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요인에 휘둘리면 안 된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핵심으로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사실 요거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거시경제, 네. 매크로 분석은 무의미하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요즘에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까 네네.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주식 투자가 잘 안 되는 게 또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그러면 주식을 조금 줄여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매크로에 그러니까 대해서. 일반적인 예측들은 대부분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예측을 해야 되고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과 내 예측이 달라야 되고 네. 그 다른 게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내 주식이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망하는 가게는 나옵니다. 한국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도 잘 되는 가게는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투자하는 이런 그 주식들은 이런 하나의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해도 이 가게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게는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매크로 예측을 내가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그 예측을 맞추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게 내 주식에 이제 반영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시점에 최선의 판단을 하면 되고 지금 내가 고민해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 얼마짜리냐 그리고 그 회사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럼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네.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값에 살 거냐, 네네. 아니면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살 거냐, 네네.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레이트 맞습니다. 컴퍼니, 비슷한, 뭐 네. 페어 밸류, 네네. 굿 컴퍼니, 뭐 칩 밸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은 그럼 어떤 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선진 대표님 네.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박선진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 와이스트리트 나오셔서 하신 박성진 말씀이 대표님은 네. 저희 가족이니까요. 네네. 그때 뭐 원더풀 프라이스, 뭐 네, 굿컴퍼니, 뭐 원더풀 컴퍼니,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보자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초보자면은 그냥 결국 이 문제거든요. 좋은 기업으로 네. 갈 거냐, 아니면 좋은 가격으로 갈 거냐. 네네. 요 문제인데 초보자면은 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게 탁월한 기업 쪽으로. 네네네. 왜 이쪽으로 가야 되냐면은 초보자하고 고수한테 가격 상관하지 말고 탁월한 기업 고르세요 하면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거의 그 높은 기업들이 조금 우선시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 이렇게. 국내라고 치면 뭐 삼성전자, 해외라고 치면 뭐 애플, 구글 가격을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애플, 구글 이런 거 골라오시고 초보자도 그렇게 골라오고 고수들도 거의 비슷하게 골라와요. 가격을 네. 배제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굿 컴퍼니를 골라오는 게 아니라 배드 컴퍼니를 골라옵니다. 애매한 이 범위로 들어가면 초보자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대기업인데 의뢰 위치에 있는 대기업도 많거든요. 네. 네, 가격 정가를 못하는 대기업도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해할 정도면 이미 초보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탁월한 기업은 고수나 초보자는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굿으로 내려가면은 초보자는 굿을 못 고릅니다. 배드로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드 컴퍼니인데 배드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을 비싼 가격에 사게 그렇죠, 되는 상황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일 때는 탁월한 기업 쪽으로 가라. 어차피 좋은 가격 못 고른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면서 서서히 고수 쪽으로 갔을 때 그때는 굿에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굿 컴퍼니인데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쌀 수는 있거든요. 원더풀일 때는 싸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률의 문제가 되는 거고, 9컴퍼니 정도 내려왔을 때는 이제 나의 인사이트에 따라가지고, 나의 통찰에 따라가지고, 그래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젠 내가 좀 그래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것 같다. 그때부터는 이젠 9컴퍼니의 원더풀 프라이스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약간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겠네요, 이미. 그걸 표현하기는 힘들어도 초보자여도 네. 그래 나는 삼성전자 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원더풀 컴퍼니부터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네. 소비자의 눈이 진짜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젠 원더풀 컴퍼니는 충분히 잘 고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러면은 네. 주식 투자할 때 네. 회사를 고를 때 네. 이게 팁이 될 수도 있겠네. 약간 소비자의 눈으로 봐라.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포스코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철강 직접 사보신 적 있습니까? 네. 철강. 네. 이따만한 요만하게 코일. 조금은 샀겠지만. 네네. 이만한 코일 같은 거. 네, 네. 그런 살 일이 없죠. 네. 그럼 철강 이거 봤을 때 이거 두드려 보고서 이거 굉장히 질이 좋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선택권은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공업이 뭐 어떤 배를 얼마에 수주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싼지 비싼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네네. 네, 라면값 올랐다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라면값이 올랐는데 나는 안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로서 저희는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고단수의 질문이 나가면은 그 기업이 가격을 지금 10% 올려도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업의 경쟁사가 10% 내려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제품이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유료화돼도 쓰시겠습니까?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로서 내가 충분히 훈련돼 있고 내가 보기에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처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절대 살 일 없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그렇죠. 예. 네, 절대로 살 일 없으니까 판단도 안 됩니다. 얼마에 수주했다라고 해서 그 비싸게 수주한 건지 덤핑을 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교수님의 그 230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네네. 어려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전체 비중을 따서 굉장히 작습니다. 아, 네. 비중으로 따졌을 때 네네. 작은. 그러니까 제가 그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거든요. 네네네. 네, 저보다 오히려 편집장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뭐 하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어떤 기업이고, 지금 뭘 지금 주력 신사업을 하고 있고, 물적 분할의 대명사고. 네네. 훨씬 더 많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고, 아예 아닙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10대, 뭐 20대 학생들을 어린 봐도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훨씬 떨어지는 거죠. 뭐라 해야 될까? 기업을 분석할 때. 네네. 아니면 투자를 결정을 할 때. 네네. 권용현 교수님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못 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많이 팔고 있지. 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 미니멈은 된다. 네. 근데 요걸 말씀드리시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LPG 운반선 세척을 뭐 7,5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싼지 비싼지 전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 못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공시를 보는 순간 뭔가 번쩍여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망설이게 되고 네네. 누군가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네네. 하면 사실은 이제 좀 늦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닌데, 예.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안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네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네. 풀 수 있는 문제, 네네.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네네.